여러분,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역사라는 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어떤 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시대에 따라 또 서술자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보이는 것 너머의 의미에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산유수 11월의 역사 시리즈 나영안의 역사는 살아있다,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영안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영안 역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연 주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꿈과 신념을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빤한 상투적인 이야기죠? 꿈과 신념을 가져라. 상투적인 이야기가 절대 상투적인 이야기가 안 되도록 오늘 강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고구려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하지 않죠.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주벌판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민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족이 지배했던 지역만을 바로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지네 빼고는 오랑캐라는 어떤 자신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던 애들이 바로 중국 애들이에요. 동쪽 오랑캐를 동이, 북쪽 오랑캐를 북적, 서쪽 오랑캐를 서융, 남쪽 오랑캐를 남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돌려가기 하는 애들. 아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돌려가는 애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그 민족의 특성이자 바로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강력했던 중국과 맞서서 결국 결코 뒤지지 않았던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바로 고구려. 우리 고구려 하시면 누가 기억나죠? 얼마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아주 안시성에서 우리가 이 당나라에게 끝까지 항전했던 당태종은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군에 의해서 바로 한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침략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살수대첩은 어땠습니까? 무려 100만 대군입니다. 이 살수대첩이 있었을 당시를 조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중국은 대략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분열된 시기를 결국 겪었습니다. 그들이 분열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분열을 이용하여 우리의 국력이 한층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4세기, 5세기, 6세기, 300년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이런 300년을 거치면서 야, 저런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게 우리가 치욕을 당하다니 언젠가는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나라.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한판 승부를 이기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에 결국은 바로 패권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엄포를 가합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가겠다. 항복을 하겠느냐? 결국 싸움을 하겠느냐? 그래도 갑바가 있죠. 고구려. 패기와 기상의 민족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쳐들어와라. 결국 수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공격하고 빨리 무너질 줄 알았던 고구려가 너무 장기간으로 버티자 수나라의 군주였던 수양대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정예부대였던 30만 군대를 먼저 압록강을 건너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명장 중에 명장, 우리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취했던 전술은 청야전술. 결국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식량이에요. 식량을 다 쌓아 메고 가지 않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식량만 가고 결국 약탈을 하면서 식량을 그 지역에서 공급받는 게 고대 전쟁이에요. 잠시 훗날에 있었던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전쟁은 다 결국 버텼는데 병자호란에서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전쟁은 성을 함락하고 거기서 식량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다음 성을 함락하고 식량을 공급받는데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도 조선의 군사력을 결국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바로 임경업이라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와라! 내 임경업이 있노라! 나 임경업이 바로 너의 군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나 청나라의 군대들은 백마산성을 통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돌아서 우회해서 바로 한양을 갖다가 점령해버립니다. 기동력에 자신 있고 결국 식량 공급이 있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결국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고구려와 수가 전쟁했던 살수대첩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은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식량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결국 도망을 갑니다. 자신감에 찼던 우중문, 우문술 장군은 너무 쫓아가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깊이 왔음을. 그리고 그 너무 깊이 왔음을 알았을 때 청천강의 엄청난 수량을 이용하여 수나라 30만 대군의 무려 95%에 해당되는 군대가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버려요. 재미난 것은 수나라가 이 전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수나라예요. 물속에서 망하다. 농담입니다. 그 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수당을 무찌르고 결국 수당과 대등이 맞섰던 바로 고구려. 이 고구려가 무너지고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정신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고려는 고구려의 군사력만큼 상당히 강했던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거란이란 민족이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했지만 고려는 당당히 그 침입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였던 귀주대첩. 강감창 장군께서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거란군을 격퇴했던 바로 그 위대한 전쟁 귀주대첩. 1차 침입 때는 거란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가장 말빨 있는 외교 전문가라 불렸던 서희가 결국 소송령과 담판을 하러 나갑니다. 거란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너는 왜? 우리 거란과 가까이 붙어있는데 우리랑 친하지 않고 저기 멀리는 송나라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근데 서희는 말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희 나라와 아주 끈끈하게 사귀고 싶다. 그런데 너희와 우리나라 사이에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있지 않느냐? 첫째, 여진족을 물리쳐달라. 그러면 내가 니네하고 한번 끈끈하게 한번 통교 한번 해볼게. 이 말을 또 소송룡이 듣고 보니까 서희 말이 맞아요. 그래서 소송룡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네는 원래 통일신라를 이어받은 나라잖아. 그러면 남쪽에 있어야지 왜 자꾸 올라오고 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희는 말을 잘한다고 했죠. 너는 글도 아니냐? 나라 이름 봐라. 고려 아니냐?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사실 니네 나라 수도도 옛날 고구려의 옛 영토에 있으니 사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니 너희와 우리가 통교할 수 있는 그 의주 땅만 주면은 내가 예전에 있었던 고구려 땅 없는 걸로 해줄게. 소송룡이란 장군이 듣다 보니까 서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땅 줄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소송룡은 그 이후에 거란 실록의 기록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 강력했던 고려.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500년 왕조예요. 항상 어느 나라인지 한 200여 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고구려를 계승했어. 우리는 그 위대한
만주 지역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고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려는 그런 자주적 기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려의 최고 유학자라 불렸던 김부식.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최고의 유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로 학자 중에 학자셨습니다.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아실 거예요. 삼국에 대한 역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물론 신라도 뛰어나고 백제도 뛰어나고 고구려 뛰어나고 이게 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역사서를 써야 되는 게 역사가의 사명 아닙니까? 하지만 김부식은 철저하게 신라 중심의 역사서를 쓰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바로 여진족이 만든 나라 금나라가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거란은 어디 갔습니까? 이 거란이 만든 요 나라를 바로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결국 멸망시켜버려요. 김부식은 생각했습니다. 금나라가 이 송나라로 진격하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 나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으니 분명히 법도가 있는 게야.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짜증나죠. 우리에게 항상 이용당하거나 항상 우리가 도와줬던 민족이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4대 예를 갖춰라.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뭐야? 우린 고려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우리 한판 떠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었지만 김부식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지금의 금나라와 대항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금나라에게 4대 예를 갖추고 맙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금나라와 대항할 만한 그런 외교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굉장히 강했어요. 송나라와 고려가 친교를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송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뭘 갖다가 원했어요? 우리의 군사력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송나라하고 친교했던 목적이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선진 문물을 유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강대국으로부터 군사력을 갖다 원조받길 원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군사력이 송나라 의존할 만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근데 왜 김부식은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나라와 싸우는 걸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문벌귀족이었습니다. 문벌귀족은 가문을 중시하는 귀족, 그리고 대대로 고위관직을 배출한 가문.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격동의 세월로 가면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갖다가 포기해야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는 집안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김부식. 이게 김부식이 가진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부식이 결국 그 당시 4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 보면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뺏길지언정 내어주는 것은 결코 찾아올 수 없다. 결론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뺏길 때 열심히 싸워서 뺏긴 건지 싸워보지도 않고 내어주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부식이 4대 예를 갖추었을 때 스님이었던 묘청이 있었습니다. 묘청은 난을 일으켰습니다. 개경이 아닌 바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옛 고구려에 쓰였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 거기를 전진기지로 삼아 우리는 북진 정책을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자주 독립의 깃발, 자주 독립의 기치를 완벽하게 세우자고 주장했던 바로 묘청. 하지만 이 묘청의 난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의 난은 진압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금나라를 자극할 것을 미리 결국 두려워하며 썼던 역사서가 삼국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의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부식. 그래서 이름이 부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훗날 19세기 유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묘청의 난이 실패했던 것이다. 조선 역사상 1000년에 묘청의 난이 실패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서 만약이란 말을 쓸 수 없죠. 만약에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는 일제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대적이고 속박적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끊임없는 만주 벌판을 달렸던 그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바로 앞에 있었던 고종께서도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서 교육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교육을 강조했던 결국 우리나라의 군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막혀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 지도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팩트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국가지만 이탈리아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꿈을 갖다가 제한하고 우리 꿈을 갖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식의 바로 그 잘못된 교육이 아마 훗날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김무식 선생님께서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나는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평범한 나름대로 학생일 텐데 나 지금 직장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그 생각 하나, 내가 내 동료와 내 아들과 나의 결국 연인에게 전파한 그 생각 하나가 바로 지금은 조그만 하나의 부분일지 모르지만 1000년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주 독립의 기치가 없는 찌질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괴물이 될지 아니면 위대한 영광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탑. 멈추십시오. 더 이상 작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바로 메시지가 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만주와 그 지역에 대한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수하면 어때요? 꼰대, 나름대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하면 주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바로 1917년 바로 소련이 등장한 이후예요. 소련이 등장한 이후에 레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약소국가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너무 좋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주의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독립의 대안이 된다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되겠다라고 결국 자칭하는 많은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는 1920년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청년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벌써 두 사람 중 한 명은 나는 사회주의라고 말할 만큼 사회주의는 일종 우리나라의 신도림이었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독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누군지도 모를 때 지금의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회주의.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꽉 막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보수의 아이콘 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수의 대명사 바로 전 최익현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40대 유생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생 중의 유생이었습니다. 오로지 선비였어요. 철저한 유교 문화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화도 조약이 임박해오자 바로 도끼를 가지고 궁궐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전하,
강화도 조약을 맺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들의 무라는 무한한 공산품일 것이옵니다. 그들의 무한한 공산품과 우리의 무한한 농산품을 교육하시면 그들의 무한한 공산품이 우리 조정을 메울 것이며 우리의 농산품은 다 빠져나가고 말 것이옵니다. 절대로 개항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도끼를 가지고 나가 전하께서 저의 뜻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면 바로 이 제가 가지고 온 도끼로 나의 목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최익현 선생님은 이 강화도 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반박하다 고종의 미움을 받아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조종과는 전혀 거리를 둔 채 지방에서 칩거하며 학문에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비정신에 입각했던 이분도 나라가 위기에 처한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결국 이분은 70에 결국 늙은 몸을 이끌고 일어나 500년 왕조에서 키웠던 바로 선비의 나라에서 나라가 망해갈 때 한 명이라도 일어서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조선의 치욕이겠냐면서 결국 스스로 나서서 많은 선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최익현 선생입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 일본군이 아닌 관군이 잡으러 오자 내 어찌 관군과 싸우겠냐면서 스스로 체포당하시어 일본 대마도에 가셔서 그들이 주는 음식과 물을 결코 먹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 최익현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비야, 그냥 유생이야 라고 하셨던 분이 결국 나라를 위한 애국심에 대해서는 결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입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김원봉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목에 현상금이 가장 많이 걸려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이 대략 한 5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1위의 자리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내어줬죠. 빈라덴이 나오고 나서 현상금의 위치를 1위 자리를 넘겨주긴 했지만 그만큼 일본이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분이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선물하시죠. 무슨 선물 하십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책을 선물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수능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능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을 배우는 친구들이 저랑 이제는 코드가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농담에 전혀 열광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늙고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되게 어여뻐하는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제가 김원봉이라는 책을 갖다가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선물했을 때 그 며칠 지나고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보통 어머니가 전화가 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선물해서 지금 우리 학생한테 뭐 흑심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라면 뭐 그냥 웃으면서 에피소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을 왜 선물한 거예요? 이 책을 왜 우리 애한테 읽히는 겁니까? 이 책 보니까 이거 너무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이야. 당신 뭐야?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집안의 분위기나 집안의 어떤 사상이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지대하게 미칠 수 있겠구나. 재미난 것은 이 김원봉이라는 책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절판됐던 책이거든요. 되게 명문장으로 쓰였던 김원봉. 현상금 랭킹 1위 김원봉. 일본이 가장 잡고 싶었던 사람 1위 김원봉.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듭니다. 의리와 열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열단. 이 의열단의 단원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활동을 했는지는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회주의자 김원봉.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 결코 남의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조선의 민중아 일어나 싸워. 적과 싸워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감히 말했던 우리 김원봉 선생님. 사회주의자 진보의 아이콘 김원봉. 바로 보수의 아이콘 최익현. 그들은 서로가 다른 진영에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념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으십니까? 신념은 단순히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짠 하고 신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자신의
신념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을 가진 자에 의해서 얼마나 커다란 거목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그런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김원봉. 이 김원봉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남한 사회에서 김원봉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던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정말 악질 친일 경찰입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노덕술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따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자식아, 이 빨갱이가 이 나라를 망쳤다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님은 이렇게 일본에 협조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적국이었던 일본의 손이 아닌 나의 동포와 나의 조국과 나의 동료인 그들에게 치욕을 당했던 김원봉.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한 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우리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후손들을 더 이상 이런 괴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보수십니까? 진보십니까? 어느 진영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 신념, 그리고 나라의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나의 그 신념을 가진다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심지 않으면서 오늘의 마지막 강연,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신념을 가져라는 그 제목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열혈남아 나영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